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쪽을 보시면 이제 앞에 배웠던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내용을 전체 이제 정리해보는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재개정을 보시면 글의 갈래가 서문이 되어 있죠. 서문이 뭐냐? 어떤 뭔가를 만들고 나서 어떤 제작 의도라든가 아니면 글을 쓰게 된 어떤 글을 쓰게 된 동기, 계기 이런 것들을 밝혀놨는 것을 서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종 훈민정음을 이렇게 창제하고 나서 이 책을 훈민정음 어떤 은혜라든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 책을 만들게 된 어떤 동기, 계기를 갖다가 밝혀놨는 그런 어떤 글, 이게 이제 서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원래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제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지? 그거를 은혜본에서 이제 쉽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번역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시적이라 하는 것은 뭐냐? 교시 뭔가를 딱 가르쳐서 가르치다. 그지? 이 훈민정음 만들어 놓고 이 글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알리고 가르친다 이 말이야.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성격을 교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설명적이 되겠죠. 제재는 훈민정음이 되겠고 주제는 훈민정음을 창제할까는 과정에서 그지?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어떤 취지, 그지? 이게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글의 구성 전체 세 부분 나눠볼 수가 있겠죠. 우리말이 중국말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는 거 뭡니까? 자주정신, 그지? 그리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새롭게 글자를 만들었다. 백성들을 위해서 애민정신. 그리고 새롭게 만들었다. 창조정신. 그렇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쓰게 하고자 한다. 실용정신. 자, 그 다음에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이 15세기, 16세기, 그러니까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표기상 특징, 어문상에 나타나는 특징, 문법에서 나타나는 특징, 어휘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우선 자 가로 쓰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세로 쓰기를 해놓았다. 세로 쓰기. 앞에서도 쌤이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내용 이해를 위해서 지금 가로쓰기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세로쓰기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 뭡니까? 자 노미 같은 경우에는 놈이 이렇게 결합됐는데 미음이 다음 음절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적는 방법. 이어적기죠, 그지? 이어적기 연철 표기. 근데 이 이어적기가 나중에 16세기쯤으로 넘어가면은 뭐하고 이렇게 많이 섞인다고 끊어적기하고 서로 혼란을 일으킨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든 글자들이 서로 붙여 쓰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자어의 경우에는 글자마다 그 한자 글자가 있고 그 글자 옆에 작은 크기로 뭘 붙여놨죠? 그 한자음을 붙여놨지. 그 한자음을 어떻게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했습니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을 옆에다가 이렇게 한자 옆에다가 음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그지? 자, 셰, 제, 자, 위.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이형들은 모두 다
뭐야? 음가 소리가 있다 없다? 음가가 없다. 그래서 음가가 없는 그냥 형식 종성. 실제 소리가 없는, 그지? 형식 종성을 사용했는, 붙여놨는 예에 해당되고요. 그지? 이 같은 경우에는 둥귀, 뼈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한자를 발음하는 소리하고 실제 중국 사람들의 발음이 약간 차이가 난다. 그럼 중국 둥귀, 그지? 편안, 뼈난. 이건 뭡니까? 중국의 원음에, 그지?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예다. 되겠죠? 동국정을시 관점 표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문면의 어떤 특징, 종성에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8글자, 이건 뭡니까? 팔종성법이다. 그지? 팔종성법으로 종성에 사용될 수 있는 글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옛, 이응, 이렇게 8가지. 그리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이런 4글자 글자들, 그지? 요 비읍 밑에 이응 있는 거 뭡니까? 순경음 비읍, 그지? 순경음 비읍. 그 다음에 요 이응인데 위에 실제 음가가 있는 거, 꼭지가 달려있는 이응, 옛, 이응, 그지? 그 다음에 히읗인데 위에 꼭지가 없는 거, 열인, 히읗. 그 다음에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 아래아가 되겠죠. 아래아. 여기는 없는데, 지금, 요렇게 생긴 모양도 있습니다. 그지? 요렇게 생긴, 요건 뭐다? 반치음이다. 반치음. 요런 글자도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되지 않는 어떤 소실 문자들이다. 그 다음에, 자, 뜨들, 비읍 디귿이라든가, 비읍 시옷 숨에, 뭐, 따라민이라, 시옷 디귿, 뭐, 이렇게, 어두에 서로 다른, 그지? 자음들이 옆으로 나란히, 가로로 나란히 써 있는 거, 어두, 자음군. 그래서 중세 때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근데 이게 현대국어로 오면서 모두 된소리로 바뀐다. 그지? 현대국어로 와서는 이것들이 된소리화 된다. 되겠죠? 그리고 단모음은 아래아, 아, 오, 으, 어, 우, 이 이렇게 7개의 단모음이 있었다. 그리고 각 모음들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러니까 요거, 그지? 아래아, 아, 오, 양성모음. 그 다음에 음성모음, 그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한다. 모음조화, 그지? 모음조화가 뭐 좀 가능한 엄격하게, 그지?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위하야 같은 경우에 아야, 그 다음에 야 이런 식으로 양성모음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 현대국에서는 이게 위하야가 아니고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위하여 이렇게 모음조화가 깨지는데 중세 때는 아야 이런 식으로 양성모음이 결합해서 모음조화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 왼쪽에다가 점을 찍어 넣는 거. 무슨 점? 방점 또는 사성점이라고 했습니다. 방점. 그래서 평성, 그 다음에 거성, 상성, 그 다음에 없는 거, 입성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그지? 그러니까 두 점을 평성은 점이 없고 거성은 점 하나, 그 다음에 상성은 점 2개, 그지? 2점, 글자 왼쪽에 찍어서 뭐를 소리의 높낮이, 그거를 우리가 성조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문법적인 측면을 봅시다. 중세 국어에서 주격조사로 뭐가 쓰였습니까? 이가 있었고, 그지? 이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는 이렇게 있었죠. 그지? 이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자음 뒤에서는 이가 쓰였고,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이 외의 모음 뒤에서는 이가 사용됐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중세 국어 때는 현대 국어에서 주격조사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있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아직까지 주격조사 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그래서 모음조화에 의해서 을이나 를, 앞에 음성모음이 왔을 때는 을을, 그 다음에 양성모음이 왔을 때는 아래아가 사용돼서 알이나 랄 이렇게 사용됐겠죠. 그래서 뜨들, 그 다음에 글자랄 했을 때는 짜랄 이렇게 됩니다. 랄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사형 의미로 옴과 음이 사용됐었다. 그래서 날로 숨에 했을 때 스움의 이 명사형 의미다 하는 거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어휘적인 측면.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죠? 어리석다의 의미로 사용됐지만 지금 근대 이후에 이게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적다 라는 의미로 바뀌게 됐다. 이거는 뭐다? 의미 이동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는 뭐 가엾다, 뭐 불쌍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가 근대 이후에는 뭐 얼굴이 예쁘다, 아름답다 의미로 지금 바뀌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의미 이동에 해당된다.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본문 해석하고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안에 서문에 나타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